예, 그러면 마이크를 지금 송양호 사회자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합 세션 사회를 맡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송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토론자께서 오셨는데 지금 자리에는 착석을 안 해주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점심 식사 중에 말씀하셨는데 학회도 알차게 빨리 끝내고 저녁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회원님들이 모인 것이 처음이어서 아마 저녁 이벤트를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발표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우리 회원님들이라면 아실 경희대 법전원의 권재열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으로 황현영 연구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은 45분 정도로 해서 통합 김지평 변호사님, 김현장 변호사, 김지평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저희 통합 세션은 45분 정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권재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토론자분들께 한 6분 정도씩 토론 시간을 드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열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권재열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쪼개기 상장 관련해 가지고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학교에서도 발제한 적이 있고 또 관계 기관에 가서 또 제가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하고 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마도 뭐 금년도 들어서 상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정말로 많은 어떤 관심을 받는 것이 이 쪼개기 상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쪼개기 상장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른바 LG 엔솔이 그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모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앞서서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쪼개기 상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회사를 물적 분할하는 그 순간에 이 모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분할 회사의 주주입니다. 그 다음에 쪼개진 이후에 분할된 이후에 자회사가 상장할 당시에 모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몇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들어서는 이용우 의원께서 요 두 개의 어떤 카테고리에 세 개의 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의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세 개의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우 의원안은 물적 분할을 하는 그러니까 분할 회사에서의
모회사 주주에 관한 법안이 2개가 있고 자회사가 상장할 때 보호하는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3가지 법안을 이제 조금씩 나누어 보면 혹시 이 자료집에는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본시장법에서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뭐 제한 이유는 종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쨌든 간에 물적 분할을 하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예, 그래서 이 모회사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 대해서는 주매청을 인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어느 한 기업이 수직 계열화되는 과정에 놓이면 모회사의 주주가 분할 이전의 경우하고 분할 이후의 경우에 생각해 보게 되면 자회사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주권이 약화되니까 그 약화에 대한 일종의 어떤 반작용으로서 이 주식 매청구권을 인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분할 회사의 주주의 영향력이 한 단계를 거쳐서 이 자회사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뭔가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그 보상이 뭐냐? 이 주식 매입 청구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분할할 당시에 주매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다, 이렇게 이미 예전에 그런 주장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반대론의 경우는 보면 잘 아시다시피 주식을 매입을 해서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주가 회사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기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보게 되면 물적 분할할 때 주매청을 인정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돈이 받고 나가게 되니까 따라서 물적 분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매청이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적어두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주매청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합법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주매청을 인정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주회사 체제를 만드는 방법이 우리 상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포괄적 이전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지주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포괄적 이전에 주매청이 인정되니까 똑같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주매청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하고 영업 양도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는 제가 39페이지 각주 17번에 들어두었습니다. 영업 양도의 경우에도 중요한 영업의 일부 양도를 하는 경우도 보게 되면 주매청을 인정하니까
뭐 이 경우에 인정하자. 네, 그런 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과연 주주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가에 관해서 아직까지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임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논문들이 각각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주매청을 인정하기 위한 어떤 백업할 자료가 제대로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에 물적 분할이 주식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도 뭐 상법 개정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만은 41페이지에 각주 24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매청이 다른 나라의 주매청보다 굉장히 행사가 용이합니다. 예, 행사가 용이한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게 되면 주매청 일종의 그 푸드 옵션인데,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을 봐가면서 이 주매청을 정말 진정으로 행사할지를 생각할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매청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반대 의사 통지를 해놓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물적 분할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자회사를 분할시켜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시장을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주매청을 널리 인정할 경우에는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서 쪼개기 상장을 하는 것이 내용인데 아예 그냥 앞부분에서 주매청에 대한 주식 매수 대금 지급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정력을 낭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최근에 그 물적 분할에 관해 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고 유튜브도 보시게 되게 되면 수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공시를 할 경우에는 주주들도 싫어하고 시장이 나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는 물적 분할을 하지 않고 현물 출자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주 28번에 실제 물적 분할을 우회하는 현물 출자의 방법으로 한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결론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현물 출자하고 난 다음에 상장한 경우인데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 물적 분할의 경우에 이 주매청을 인정한다면 현물 출자한 경우에도 주매청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일종의 어떤 풍선 효과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극복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식으로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는 이 주식을 쉽게 팔 수 있으니까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굳이 그 주매청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개편안입니다. 이제 주 내용은 상법에 들어있는 충실 의무 규정을 확대해서 지금은 이제 이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준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한 문구를 더 넣습니다. 그건 뭐냐고 되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만큼 대접을 받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해를 잘못했다면 저의 정말로 무죄 탓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은 종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 괴라되게 되면 분할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서 접근권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보호하자 이런 그에 대해서 손해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구제책으로 두자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론이 나와 있는데 반대론을 제가 대강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 충실 임무를 지닌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위임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비례적 이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비례적 이익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구체화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주주 각각의 비례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비례적 이익은 우리가 대륙법에서 아주 깊게 못 박혀 있는 법인 제도하고는 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주주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들어서는 굉장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김성탁 교수님이 발제문 속에서도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복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설에 의해 가지고 선관주의 의무 속에 포함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는 점에서 봤을 때 굳이 이걸 건드릴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제도하고의 어떤 모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라든가 대륙법이 아닌 보통법계 국가에서도 또 이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장회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고 이건 제가 봤을 때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전환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게 되면 지배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권에 부착되어 있는 프리미엄 때문인데요. 프리미엄 때문에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추락할 거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고 만약에 지배주주는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이 소수주주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양자가 충돌되는데 이사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두 쪽을 다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의 경우는 보면 상장회사의 경우에 소수주주가 주식을 쉽게 팔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월가의 법칙이라 하잖아요. 월스트리트 룰인데 월스트리트 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게 되면 소수주주가 이 회사의 경영진이 하는 행동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시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서 경영진에 타격을 주겠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총에서 이 분할 계획서가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승인된 분할 계획서에 대해서 그 분할 계획서를 작성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문제 삼기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선행적인 행동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우 의원안의 마지막 부분이 자본시장 쪼개기 상장할 당시의 내용인데요. 쪼개기 상장할 당시에 분할 회사의 그 주주를 보호하자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게 되면 자회사가 상장할 때 자회사가 상장할 때 상장 신주 중에서 50%를 분할된 회사의 주주에게 이렇게 우선 배정하자는 겁니다. 우선 배정을 하는데 그 경우에 기존 대주주는 빼고 하자는 겁니다. 빼고 하자는 것인데 생각해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것은 그냥 단칼에 모회사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모회사 주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상장을 할 때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을 기관 투자에게 우선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자는 것인데 산정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50%를 줘버리게 되게 되면 기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달랑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가격을 찾아가는 적정한 가격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보호 예수 같은 것이 별로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변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배정이 이 법에 들어있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들어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경우에는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해서 이 코스닥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법인 또는 상장 예정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우선 배정하자는 그러니까 우리 사주조합원의 우선 배정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주 인수권하고 양극 관계입니다. 신주 인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배정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신주 인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여러분들이 금방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투자자하고 하고의 어떤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회사 주주에 대해서 배정한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갈등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A라고 하는 회사가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되고 난 다음에 분할할 당시에는 별로 상장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분할의 목적은 여러 가지겠지만 어느 회사 지금 어느 각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회사처럼 우리가 이런 업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회사가 분할하고 난 다음에 자회사에 대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회사의 경우에는 분할 회사가 주주이고 또 다른 그러니까 제3자인 주주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경우에는 이 자회사의 제3자 주주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모회사 주주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남아있고 이 경우에는 사익 편취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2분 남았기 때문에 짧게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50%를 우선 배정을 할 경우에 이 대주주를 빼고 배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은 자가 그러니까 일종의 뒷파켓이 대주주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회사 주주가 제대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청약을 하지 않아서 실권이 생기게 되게 되면 그 자회사에서 상장하는 주식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고 그럼 주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연달아서 다시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자 회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모회사 주가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모회사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될 이런 어떤 연쇄적인 작용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분할이나 현물 출자가 기능적으로 동일하다면 현물 출자의 경우에도 현물 출자하고 난 다음에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도 이런 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적어두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주주가 그 주식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과연 그러면 모회사가 물적 분할하고 한 다음에 3, 4년 후에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그러면 모회사 주주 누구에게 줘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분할될 당시에 주주가 남아 있다면 좋겠지만 아마도 있다면 아마 대주주 또는 기관 투자자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자께서 시간을 꼭 맞춰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LG화학이 배터리 판매로 인해서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를 바랬던 소수주주를 무시하고 이제 쪼개기를 하면서 또 상장을 올해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소수주주 문제에 대해서 현재 입법에 약간의 미비된 부분이 있고 그에 맞춰서 이제 입법 제시를 지금 3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권재열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첫 번째 황인영 연구관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영 재판연구관입니다. 먼저 상사법 학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효신 회장님과 그리고 또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 뵈니까 너무 좋고 또 이런 큰 학술대회에서 토론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오늘 권재열 교수님께서 그 시의성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쪼개기 상장 관련해서 이용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 3가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주셨는데 큰 흐름에서는 저 역시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 발표를 또 연구를 이렇게 쭉 보면서 드는 이제 또 하나의 마음은 그러면 이 법안은 정말 의미 없는 법안이냐? 라는 그러한 첫 번째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이런 법안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국회에서 6년이나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일했던 곳을 좀 편들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해서 이런 식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가 되는 곳이 사실 국회이고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연구를 해주셔서 또 그에 대해서 여러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좋은 법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용 의원께서 발의하셨지만 사실은 실무진 이 법안을 발의하신 그 부자관님 같은 경우는 상법과 관련해서 저희 유명한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 그리고 또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좀 공정성을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제3자 배정은 맞춰야 한다는 그런 법안을 또 발의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까지 시킨 케이스도 있는데 우리 상법에서 그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을 할 때는 주주들에게 2주 전에 통지를 하도록 2012년에 개정상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이거를 공시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 상장회사들이 약간의 편법을 써서 2주 전에 알리지 않고 심지어 하루 전, 당일 막 이렇게 공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를 또 이 법을 보좌했던 그 보좌관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실제로 지금은 자본시장법에서 적어도 1주 이상 전에는 공시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법안들의 끊임없는 그 국회에서의 문제 제기와 법안 발의는 이런 논의를 촉발하고 또 실제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나름 이전 직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저는 3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첫 번째 질문은 물적 분할이라는 게 과연 주주에게 손해냐?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자회사를 상장을 하면 그거는 금지해야 하는 나쁜 행위인 것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현행법 하에서는 이게 주주의 손해가 됐을 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3가지에 대한 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적 분할이 손해냐라고 보면 실제로 LG 케이스는 주가가 하락을 했고 또 때마침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기하면서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비슷한 시기에 포스코도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신용 등급이 오히려 12년 만에 오르는 그러한 또 좋은 가치 평가를 받았고, 또 한편으로 자회사인 포스코는 올해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했는데 수요 예측의 4배나 몰렸다. 이렇게 기사가 오늘자로 막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게 아닐까. 때로는 물적 분할에서도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왜 차이가 있을까를 보면 LG는 자회사가 상장을 했고, 그리고 또 포스코는 물적 분할할 당시부터 우리는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고 보면 상장을 하기 전, 그러니까 물적 분할 그 당시로만 보면 어떤 가치 판단을 좀 내리는 건 어렵지 않은가. 이걸 상법의 시각에서 한번 보면 분할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와도 저는 일맥상통하게 보입니다. 분할과 유사한 영업양도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분할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법의 불비라고 보시는 교수님도 있으시고 당시 입법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업양도라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걸 남에게 파는 것이고 분할이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적 분할은 100% 모회사가 보유를 하게 되고 인적 분할은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보유를 하게 되니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보유한다라는 입장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종합해보면 첫 번째 질문인 물적 분할 자체는 주주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논문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박사님 보고서에 의하면 12년간 상장 기업이 물적 분할한 이후를 실증 연구를 한 결과 평균 20.6%의 기업 가치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적 분할을 할 그 당시부터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서 이 절차를 좀 번거롭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기업 재편을 좀 방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첫 번째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물적 분할하고 나서 그럼 자회사 상장을 막아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에게 손해가 아니지만 그런데 영업양도처럼 이렇게 남의 것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자회사 상장을 하고 나면 이 비상장 회사와 다르게 원활하게 이제 주식 거래가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실제로 상장 요건에 의해서 더 이상 모회사는 100%를 보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증 연구로도 모자회사가 동시 상장을 했을 때 모자회사 모두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할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상장하고 나서 문제니 이 상장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모자회사 동시 상장을 막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알파벳 같은 사례가 좀 모범적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파벳만 상장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상장으로 100% 보유하게 하는 그것이 지배구조 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미 모자회사가 동시상장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할한 회사만 특별히
막는 것도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아까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시점과 상장 시점의 괴리입니다. 그 앞서 인용한 보고서에서도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 분할부터 상장까지 평균으로 4.4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할할 시점에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이 대안이 되며, 또 하나 그러면 상장 당시 남아있는 모회사 주주들에게 주는 건 역시, 신주를 주는 건 역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더불어 이미 자회사가 분리된 이상 자회사의 주주와 또 하나의 이해상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는 보이는데 현행법상 해결을 못하면 이건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역시도 조금 연구가 부족해서 어떠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지만, 현재 제가 대법원에 몸담고 있다 보니 법원의 기준에서 좀 바라보면 그런 문제는 주주의 손해가 진짜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대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는 대표 소송이 너무 어렵다, 너무 인정되기 어렵고 많이 기각이 된다라고 했지만, 제가 법원에 와서 일하는 2년 동안 지켜봤던 대표 소송은 상당수 주주가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고된 법리만 봐도 원고 적격도 많이 넓혔습니다. 이제는 합병한 그 경우에도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여러 판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제소 청구서의 요건도 많이 완화했습니다. 이사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좋다. 왜? 주주들은 회사 사정을 모를 수 있으니. 그리고 회사 사정을 모르니 처음에는 자기 주식 처분이 문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소송에 가서 이게 다른 거로 문제를 삼아도 괜찮다. 사실관계만 같다면. 이렇게 좀 제소 청구서나 청구 요인도 완화시켰고, 또 아시는 것처럼 담합이라는 일종의 회사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이게 내부 통제 시스템 그걸로 인해서 대표이사에게 작년에 책임을 물었고, 올해 나온 판결은 사회이사까지 좀 책임을 물은 그런 좀 넓어진 판결도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주주 대표 소송을 할 때 가장 많은 전제가 되는 게 회계장부 열람인데, 회계장부 열람도 주주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완화된 해석을 법원이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면 당장 손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사전적으로 어떠한 또 하나의 주매청을 주자, 신주 우선 배정해주자 이렇게 도입하기보다는 이게 진짜로 주주에게 손해가 됐을 때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정도로 저의 토론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현영 연구관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친정을 옹호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는 약간은 디스하는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오신 그 김지평 변호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평 변호사입니다. 김현장에서 M&A와 지배구조 사모투자펀드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상사법 학회 학술 대회에서 학계 및 실무계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기회를 주신 상사법 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제도 개선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권재열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 발표하신 내용에 저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에 대해 더해서 이제 실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소위 말하는 쪼개기 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도 합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지만, 모회사 자체의 이익 증대 및 모회사 주주가치 증대 측면에서도 물적 분할 후 상장 거래는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실제로 상당히 있습니다. 합병을 통한 시너지 외에 분할을 통한 디시너지나 의사결정의 신속성, 효율적인 자본 조달과 전체 사업 부분과의 위험에 섞이지 않고 그 사업 부분 자체의 성장 가능성 있는 사업 부분 자체의 포텐셜을 인정받아서 유리하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회사 입장에서도 성장성 있는 사업 부분들을 같은 법인 테두리 하에서 인큐베이팅을 한 후에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시리즈 ABC 투자나 그 이후에 IPO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는 게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대안 중에 뭐 상장 규정을 개정해서 자회사 상장 자체를 불허하거나 동시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대안들은 이러한 물적 분할로 자회사 상장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아예 불각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분할로 인한 이익을 분할로 상장으로 인한 이익을 모회사 주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아니라 분할 시점에서 모회사 주가, 그러니까 그 자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해서 가치를 실현하기 전 기준의 밸류를 가지고 모회사 주주들이 엑싯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불과하고 향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모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적 분할로 자회사 상장 후에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을 하는 방안들도 실무적인 대안으로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 모자회사 복층 상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들, 특히 지금 쪼개기 상장으로 문제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지주회사 규제상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해서 상장인 경우에도 30% 이상 지분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모회사가 대량의 자회사 지분을 현물 배당하는 것도 실제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들에게 일종의 우선 배정을 하거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서 소위 말하는 그 공모 청약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상장 직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지금 나와 있는 방안들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 방안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문제점 같은 것들도 있고, 또 그 신주 배정 물량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역시 이제 자회사 기관 투자자들의 북빌딩이나 실제적인 IPO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조정과 수정이 필요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물적 분할로 자회사 상장, 쪼개기 상장의 문제는 그 우리나라 회사법상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에 관련한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그 근저에 있는 회사법 자체의 효율적인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하는 원인요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근본적인 쟁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복층 상장 구조에서 모자회사 이사 간의 주요 의무 및 의사결정 권한 분배의 문제입니다. 쪼개기 상장이 비판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자회사가 별도 상장을 하게 됐을 때 모회사 주식이 소위 지주사 디스카운트 현상에 따라서 모회사의 가치 증대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배당에 의존하게 되면서 실제로 주가가 거기에 연동하지 않고 떨어진다는 현상 때문이고요. 그 현상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자회사가 별도의 소액주주를 가지게 돼서 영업을 하게 되면 자회사 이사들이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모회사의 어떤 권한이나 모회사 주주의 이익이 도외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복층 상장 구조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해 충돌의 여러 가지 비효율 때문에 이런 디스카운트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 주신 포스코 사례에서도 포스코가 실제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제철을 분할을 하면서 제철 정관에서, 그러니까 100% 자회사 정관에서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자회사 주총이 아니라 모회사 주총의 특별 결의를 받도록 정관 개정을 했고, 그 정관을 기초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장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돼서 실제로 이제 물적 분할이 주총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런 정관 규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인격 독립론, 모회사와 자회사를 구별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회사의 신주 발행과 상장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자회사 이사회나 자회사 주총이 아니라 모회사 주총, 그것도 이제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 회사 주총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는 그 모두에서 신현 교수님 발표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모자회사 구조 속에서 복증 상장이 돼 있는 그런 복잡한 기업 집단 구조에서 자회사와 모회사의 의사결정 권한과 이사의 피듀셔리 듀티, 주요 의무와 충실 의무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법인격 독립론을 극복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이제 모회사 상가 물적 분할로 자회사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형태들이 상당히 고정돼 있고, 소위 이제 유가주권 법정주의를 통해서 상법상 허용하지 않는 주식들은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위 트래킹 스탁이라고 하는 건데요. 트래킹 스탁은 회사의 일정한 사업 부분에 연동해서 그 사업 부분의 이익과 위험에만 평가되는 주식을 말하고, 그 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다른 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의미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널리 인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트래킹 스탁은 도입하지 않는 걸로 회계 분리나 여러 제도적인 보완점들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입법론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사업 부분만을 평가를 받아서 자본 조달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분할 후 상장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 후 상장의 거래들이 다수 나타나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트래킹 스탁이나 보다 유연한 자본 조달 수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네이키드 워런트 문제가 있는데요. 권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례를 봐도 분할 이후에 자회사가 상장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분할 시점에 모회사 주주들은 이미 상당수 주식을 팔고 나갔고, 실제로 자회사 상장 시점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LG 에너지 솔루션 IPO에서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자금이나 다른 사정이 부족한 주주들 중에는 참여할 수 없는 주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대안적으로 분할 시점에 자회사에 대해서 일종의 신주인수권 증권, 네이키드 워런트를 발행을 해줘서 그 증권 자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해줘서 주식을 팔거나 또는 실제로 자회사 상장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도 그 이익을 신주인수권 주권 매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스탁 옵션이나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나 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의 신주인수권 증권 형태의 그 세 가지 예외 외에는 일반적인 신주인수권 증권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고민과 해결이 없이는 물적 분할로 상장, 특히 이제 자회사 신주배정을 통한 해결 대안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자본시장과 이 복층 상장 지배구조 문제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증상으로서의 물적 분할로 쪼개기 상장 문제를 그 증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그 근저에 있는 우리나라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은 촉박하지만 플로에서 한 분 정도 코멘트 내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네.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시죠, 교수님. 연세대학교 홍복기 교수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좀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사 분할 규정의 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수 주주 보호가 안 돼 있다.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니 할 것인가가 오늘의 과제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제 25년 전에 거슬러 갑니다. 그 분할 제도가 도입할 때. 근데 그 당시에 도입을 할 때 유감스럽게도 법무부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산자부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개정에 관한 이 취지라든가 개정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통 우리가 98년이니까 2차 산업에서 3차 선업으로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의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청이 돼 있고 그 구조조정의 하나의 수단이 이제 이 분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분할 제도를 어떻게 이거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이 분할 제도는 EU법의 그 분할 제도를 도입해서 이 기본 골격을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분할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에는 급했기 때문에 소위 외국과 달리 EU와 그다음에 독일과 달리 이거를 주식회사에만 인정을 했습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인정하지 도입을 안 했죠. 여러분 다 아다시피 그 이유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봐서 이제 주식회사만 하고 차츰 이제 분할 제도의 이용 실태를 봐가면서 입법을 보완을 하자라는 이제 이제 이 전제가 딸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입법의 아주 시급성의 필요 때문에 일종의 불완전 입법으로 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이제 산자부에서 이거를 분할 제도를 발표했기 때문에 학회 아마 그때도 학회 싸움이 날 겁니다. 학회에서 분할 제도를 발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물적 분할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적 분할에 있어서 독일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물적 분할에 있어서 특히 이제 모회사의 주주의 보호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과를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입법의 이 시급성이나 또 당시에 우리나라의 분할이라는 것은 소위 사실상의 분할, 아까 현물 투자라든가 또 아니면 영업 양도라든가 자회사 설립 이것을 갖고 이용을 했지 다이렉트로 분할 제도를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분할 제도 도입한 이후에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업에서 인적 분할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인적 분할이 좀 이 물적 분할보다 좀 이 거추장스럽고 법적으로 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지배주주의 이익을 강화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적 분할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반면에 지배주주의 이익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있어서 이제 검토할 시점이 이제는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지배주주가 물적 분할을 더 많이 선호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에선 지배주주에 대한 통제 수단, 규제 수단이 거의 전혀 없죠. 물론 이제 이 여러 가지 사실상 이사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법인격 부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지만은 그건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이미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보다도 이제 물적 분할을 많이 이용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적 분할에 있어서 주주 보호의 문제, 그 다음에 지배권의 남용은 제한할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되고 검토를 신중하게 우리가 다른 나라 입법 예보 보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도 당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적 분할의 경우에 주주 보호를 위해서 물적 분할의 경우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주주에게 인정하자. 이러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소위 이제 구조조정의 그 시급성 때문에 묻혀버렸죠. 또 실무에서도 그렇게 시급하게 주주보호의 그 필요성이 강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복기 교수님께서 보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 간단하게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분 토론자께서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의 어떤 논의가 풍성해졌습니다. 게다가 홍복기 전 회장님께서 이 어떤 연역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떤 시사점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법안이 썩 그렇게 흡족하진 않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공감대를 넓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와서 정말로 오늘 어떤 대주제에 맞게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통합 세션이 약간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만은 많은 시간은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띤 첫 번째 주토론을 해주신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